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요번 편 법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1장 그쵸? 총칙. 자, 총칙 들어갑니다. 요 편은 시험 문제 몇 문제 정도 나온다고요? 4문제에서 6문제 정도.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여러분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법규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1장 총칙하고 3, 4장 그러니까 전설로 뺀 나머지 편은 2차 실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론 강의를 하면서 이런 거는 주의해서 꼭 암기하세요라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공부할 때 법규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얘는 공부가 계산 문제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얘는 알아두는 거. 알아두는 문제와 뭐로 나눠져요? 암기 문제로 나눠지는 거야.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아, 이건 뭐냐면 한번 봤어. 이거 뭔지 알아. 그러면 얘는 필기에서만 사지선다에서 이거야 라고 할 줄 알 정도만 공부하면 돼. 그러니까 필기에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지선다이기 때문에 필기에서 딱 보고 이거 뭔지 알아. 그러면 찍으면 돼. 안 떠올라도 된다는 얘기야. 근데 암기라는 건 주관식으로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거는 2차 실기에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요 부분은 꼭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2차 실기에도 나오니까. 됐죠?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나갈 때마다 특히 총칙이 2차 실기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나가면서 별표를 쳐주고 이거 꼭 암기하세요 라고 하는 파트는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법규를 들어갈 때 이 총칙에서 한 가지 먼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판단 기준이었어요. 판단 기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이 있는데 그쵸? 3자부에서 기준을 만들었어. 근데 이 기준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 그거에 대한 거는 위탁을 준 거예요. 전력기술협회에다가. 그래서 나라에서 야, 니네가 이거에 대한 규정을 좀 정해봐 라고 해서 예전에 판단 기준을 썼다가 17년도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요 기준은 이제 아예 안 배울 거예요. 17년도서부터는 이게 뭘로 바뀌었다고? 교재에 써 있죠? 뭐라고요? 한국전기설비 규정으로 바뀐 거야. 근데 말이 너무 길잖아.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냥 KC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결국 뭐야? 규정이야. 그러면 이거 판단 기준이나 이 규정이나 거의 같은 거 아니야? 같아요. 같은데 똑같이 전력기술협회에서 하는 건 똑같아. 근데 이거는 옛날에 일본식이었고 이건 이제 국제 기준에 맞춰서 한국식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크게 바뀐 게 뭐예요? 그러면 뭐가 가장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성능 위주로 설계를 하라야. 성능 위주로. 그러면서 이때 가장 중요하게 바뀐 게 접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시험 문제는 관연도 문제에서는 옛날 관연도 문제는 1종 접지, 2종 접지, 3종 접지, 특3종 접지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면 그거에 대한 문제가 어마무시하게 많았어. 거의 모든 문제 그 접지가 있었어. 근데 이제 접지가 싹 바뀐 거야. 얘로. 그러니까 그 많은 문제가 싸그리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즘 봐보면 아마 주변에서 들은 분들 있을 거야. 법규 점수가 너무 안 나왔어. 법규 점수가 너무 안 나왔어. 왜? 신규가 많으니까. 신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신규 문제는 여러분들이 본 건 맞히는데 안 본 건 못 맞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요즘 그 복불복 CBT가 문제가 되는 거야. 어떤 친구는 딱 봤더니만 우리 학원생도 법규 만점 맞아와요. 다 맞춰와. 근데 어떤 친구는 막 11개, 12개 맞아와. 왜? 시험지에 따라 난이도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좀 복불복이 존재하게 된 게 바로 이 편이 되는 거야. 나머지 과목은 CBT로 바뀌었었다 하더라도 큰 점수차가 막 그냥 그렇게 급격하게 차이 나지 않아요.
차이 나봤자 한 2점. 잘 본 친구와 못 본 친구가 한 2, 3점 정도 차이가 나. 어려운 시험지를 받은 친구나 쉬운 시험지를 받은 경우나 큰 차이가 별로 없는데 법규만큼은 아주 차이가 많이 나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제가 이렇게 봐보면 수강생들 봐보면 거의 한 90% 이상은 한 13개에서 14개는 맞아와요. 됐죠? 기존 거대로만 해도. 그러니까 기존 거를 놓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안 해놓은 친구들이 막 11개 맞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란 대로만 이것만 하세요. 이것만 하세요. 뭐 이거 한 번 나왔어요. 그럼 이런 거는 그냥 문단만 하세요. 하면 문단만 해. 그것까지 다 할 수가 없어.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도 없으니까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1장 총칙. 그러면 총칙에 바로 첫 번째가 이거죠. 거기 써 있죠. 한국전기설비 규정은 뭐 기술고시에 정하는 전기설비. 그러니까 여기서 전기설비라 하면 전기설비가 안 들어가는 게 있어? 없지. 다야 발전, 보내주는 송전, 뿌려주는 배전 또는 그거를 받아서 쓰는 전기 사용을 위해서 설치하는 기계라든지 기구라든지 또는 댐, 수로, 저수지, 전선로, 왜 수정공사도 있으니까 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 그러니까 다야 다에 대한 안전 성능과 기술적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무슨 말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아, 여러분들 그거 중요하지 마요. 나랑 한번 듣고 이건 끝나는 거야. 공부도 하지 마. 제가 칠판에 적어주고 이거 꼭 하세요라는 거 외에는 한 번 듣고 넘기는 거야. 이런 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는 관연도에 가끔 나온 적이 있었어. 정말 잘 안 나. 그게 바로 뭐냐면 전기설비 기술 기준을 정하는, 그쵸? 기술 기준. 다시 해서 법규를 정하는 원칙이 뭐냐? 원칙이 뭐냐? 여러분들 전기래. 이 원칙 공부해? 안 해. 그냥 딱 생각만 해도 되는 거야. 딱 생각. 아, 맞아. 이거지.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봐요. 법규를 정한대. 전기설비에 대한. 그러면 전기설비의 원칙이래. 전기설비에 대한 기준의 원칙. 뭐겠어요? 전기는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들어? 전기과. 그러니까 고등학생 애들이 전기과 지금 그 전국에 있는 전문대 중에서 전기과가 점점 사라지는 추세야. 왜? 지원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대요. 그러면 그 학생들의 첫 번째 요인이 뭘까요? 전기과를 왜 안 와? 그러면 애들이 자기가 해보지도 않았고 위험할 것 같아서. 바로 그거야. 위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인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을 정한다. 공부 안 해도 되잖아. 딱 아는 거. 그쵸? 감전, 화재.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이 위해라는 거는 감전이라든가 화재라든지 기타 위험이 되겠죠. 그쵸? 기타 사람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거다. 이런 거 공부해? 아니지. 한 번 듣고 이해하면 끝나는 거야. 이런 거는 나랑 같이 수업 시간에 끝내는 거라고요. 지금 첫 장이라서 내가 지금 말이 많은 거야. 정리 위주보다. 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됐죠? 이런 거는 나랑 같이 듣고 그 시간에 끝내는 거야. 됐죠? 이건 사담이지만 아까 1순위가 전기는 위험해서 지원을 안 한다 라는 친구들이 많다고 그랬죠. 그러면 2위가 뭔지 아세요? 2위가 여학생이 없다. 됐죠? 자, 봐요. 두 번째. 전기설비 기술 기준을 정했대. 왜? 아, 이거지. 나는 몇 암페어를 써야 돼. 나는 뭐를 해야 돼. 근데 그거보다 더 이상의 전기를 써야 돼. 그럼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보호하기 위한 그 전기 공급을 보호하기 위한 뭐 전기 공급에 지장이 주지 않도록, 그쵸? 그런 설비를 설치해라. 그게 바로 이제 밑에 나오는 뭐가 되는 거야? 전기 설비가 사용 목적에 적절하고 안전하게 작동해야 되며 그 손상에 의해서 전기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규정을 하여라. 이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가 들어가는 거야? 차단기 같은 거. 차단기가 규격에 안 맞아. 케이스 인증을 안 받았어. 그러면 얘네가 폭폭 나가. 그러면 전기 공급에 지장을 줄 거 아니야.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의 원칙이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기를 쓰면 나중에 이제 배우겠죠. 자기약이라든지 회로에서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고 그래서 전기적, 자기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정하여라. 이 얘기입니다. 됐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특고솔로 막 가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잖아. 그래서 막 기형우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격거리라는 게 나오는 거야, 이게 바로 뭐가 나오는 거야? 이격거리.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보호장치. 돼요?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규격. 이렇게. 자, 그러면 두 번째.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정의 근거와 그 원칙이래요. 근거는 이제 기술기준에 적용한 거고 제정 원칙은 어때? 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요 제정 원칙이나 똑같은 내용이야. 다만 거기에 하나가 딱 더 추가되는 게 뭐냐면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신기술, 신공법의 개발, 활용 등의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한다. 됐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요즘 신재생 에너지라고 많이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공법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규제로 이거 못해 하면은 개발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게 개발, 활용 등에 대해서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라 라는 게 추가된다는 것 뿐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법규에 대한 원칙을 봤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을 보는데 일반 사항은 적용 범위가 있겠죠. 일단 통칙적으로 인축의 감전에 대한 보호와 전기설비, 개통, 시설물, 발전, 화력, 발전, 용접 등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적용을 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반 사항 중에 이거는 사실 일반 사항이라는 법규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 문제, 필기, 실기 다 통틀어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전압에 대한 분류야. 됐죠? 그래서 우리는 전압에 대한 구분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분에 우리가 다 뭐 아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죠. 특히 전기를 처음 자격증 공부하는 사람은 당연히 모르겠죠. 근데 우리가 전압은 기본적으로 저압, 고압, 특고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됐죠? 저압, 고압, 특고압. 근데 여기서 요거의 명칭은 여러분들 조금 신경 써야 돼요. 왜냐면 관연도 문제 특히 고압에 사용하는 이렇게 써 있어.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대부분 특히 고압에 그러니까 특고 이러고서 특고 쪽으로 생각한 거야. 아니야. 특히 고압이기 때문에 이건 고압이에요. 얘의 정식 명칭은 특별고압이야. 됐죠? 그러니까 특히 고압 그러면 그건 고압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구분을 짓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을 짓냐면 직류와 교류로 나눕니다. 됐죠? 우리 교류제는 교류가 먼저 써 있으니까 왜냐면 우리가 쓰는 게 교류니까 교류 먼저 쓸게요. 전압의 구분은 교류와 직류로 나눠진다. 그러면 저압은 교류 몇 볼트 이하냐 라고 한다면 얘는 1000볼트. 됐죠? 이거 꼭 외워야 돼요. 꼭 외워야 돼. 직류는 얼마라고요? 1500볼트 까지. 그러면 고압은? 고압서부터는 조금 고마워. 요거는 옛날에랑 안 바뀌었어. 옛날에랑 바뀐 건 이 저압이야. 저압. 됐죠? 그리고 봐봐요. 고압은 1000볼트를 넘고 1500을 넘고 7000 다 똑같아.
고압은 몇 볼트? 7000볼트 이하입니다. 뭐라고요? 1000볼트 이하, 1500볼트 이하 교류, 직류의 분류로 해서 저압이고 1000을 넘고 1500을 넘고 7000까지는 고압이야. 그러면 특고는 7000을 넘는 전압은 다 특고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얘를 구별을 줘주면 요렇게 구분이 된다. 근데 한 칸이 더 만들어졌죠. 요게 새롭게 K시대에 들어온 건데 이게 특저야. 이 특저가 뭐냐? 그러면 특별 저압이야. 특별 저압이 뭐예요? 그러면 요 정도의 전압은 어떤 보호 설비를 안 해도 된다. 접지 같은 거 안 해도 된다. 인체 위해를 줄 우려가 적은 전압. 그걸 우리는 특별 저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저압을 쓸 때는 모든 규정의 모든 위해성을 무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특별 저압 됐죠? 익스트라 로우 볼테이지라고 해서 ELV라고도 나와요. 요게 교류는 50V, 직류는 120V. 요게 하나가 더 우리가 구분으로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이 특별 저압까지 꼭 공부하세요. 특별 저압, 저압, 고압, 특고압. 거기서 교류만 얘기한다면 50, 1000, 7000, 7000 넘고 직류는 120, 1500, 7000, 7000 넘고. 됐죠? 요거 필기, 실기 나올 확률이 다 높으니까 요거는 꼭 필기는 나오고 있어요. 실기에서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요거는 꼭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지금 이 총칙 지금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공부한 내용 중에서 지금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높은 거는 일단 얘야. 그리고 얘는 거의 나온다고 봐도 돼요. 근데 얘는 암기가 아니라 알아두십시오. 그 얘기는 뭐라고 그랬죠? 필기 위주로만 나온다. 뭐? 용어정. 용어정. 됐죠? 그러니까 용어를 정의해 보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첫 번째. 간단해요. 여기서 봐보면 뭐 간단히 얘기하면 발전소, 그쵸? 변전소, 대폐소. 그러니까 발전소, 요걸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용어 정리에 기본적으로 소라는 게 있어요. 소. 장소를 뜻하지. 그러면 그 소에는 당연히 발전을 하는 장소, 그 다음에 변전을 하는 장소, 전압을 바꾸는 장소, 그 다음에 온오프라는 개폐소, 그 다음에 급전소,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말 그대로 발전소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발전소가 뭐야? 전기를 발생시키는 곳, 장소야.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적지. 왜? 나오면 다 맞히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사항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발전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비상용 발전 설비. 됐죠? 비상용 예비 전원 설비. 그 다음에 휴대용 발전기. 요런 거는 제외예요. 발전소로 칭하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음 발전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을 때 얘네들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요게 왜 중요하냐면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은 발전소에 해당돼요. 태양광 발전소, 풍력 발전소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요즘 태양광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옛날 정부에 의해서 태양광이 자꾸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이 어떻게 되면 개인 발전 사업자,
그래서 발전 사업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업장을 내야 되는데 거기에 태양광 발전 사업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얘는 태양광 발전소에 해당됩니다. 됐죠? 요거. 그래서 요런 것들은 발전소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변전소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틀릴 수가 없는 거야. 전압을 변성하는 곳.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할 게 여기에서 해당 뭐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안 나와. 이건 시험 문제 거의 나온 적이 없어. 요거는 요렇게 구별 짓는 게 한 번 나온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변전소라 하면 다 전기를 변성하는 곳 다 맞아.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한번 이 얘기해 볼까요? 우리 아파트 같은 데 있잖아. 또는 공장 같은 데 있어. 그러면 특히 뭐 기아자동차나 뭐 이런 데 큰 이런 공장 같은 데 봐보면 전기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 뭐 투투나인을 받거나 또는 1호사를 받아. 그러면 그걸 받아서 특히 그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같은 데 봐보면 거기는 1호사를 받아요. 1호사를 받아서 투투나인으로 변성해서 보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걔네가 변전소냐 이거야. 아니라는 거야 이런 데는. 그럼 왜? 일단 아파트는 투투나인이에요. 우리가 기본 기준은 5만 볼트야. 5만 볼트를 넘는 경우야. 근데 투투나인은 22,000이야. 안 넘어. 근데 그걸 떠나서 왜 아파트나 그런 큰 공장은 변전소라 하지 않고 변전실이라 하느냐 또는 전기실이라고 하느냐 라고 한다면 얘네들의 모든 이 소의 개념은 그 행위만 하는 장소야. 다시 해서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구 외에서 그 장소로 들어와서 그 행위를 하고 구 외로 나가는 게 소에 해당되는 거야. 근데 아파트는 구 외에서는 들어오는데 그게 아파트 단지 구 내에서만 소비되잖아. 그게 구 외로 나가지 않잖아. 이제 이해 갔어요? 자, 개폐소라는 거는 전력 개통에 대한 운영에 대한 됐죠? 온하고 오프를 시행하는 데가 개폐소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떤 전력 공급을 받을 때 어떤 때는 전기가 너무 딸려. 그러면 야 어디도 같이 공급받아야 돼. 병렬을 우리가 받아야 돼. 그러면 여기는 맨날 몇십으로 온. 그러면 온을 탁 시행하는 장소. 그게 개폐소야. 근데 이런 것들을 전력 개통에 대한 됐죠? 전력 개통에 대한 운영에 관한 지시를 하는 곳. 이거를 지시하는 거라고. 그게 급전소야. 그래서 시험 문제 관연도에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건 요 급전소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급전소 꼭 주의 깊게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인입선이에요. 인입선. 인입선. 그래, 인입선 봅시다. 그러면 인입선에는 그냥 기본적인 인입선이라는 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전로가 뭐냐? 통상적으로 전기가 흐르고 있는 선이 전로야. 전기가 흐르는 길. 됐죠? 이 전로에서 뭐 수용과 인입구. 다시 얘기해서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여기 이렇게 전로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수용과가 있으면 어떤 다른 공작물이나 지지물을 걸치고 들어와도 집에 이 전로로부터 분기해서 수용과 인입구까지 들어오는 게 인입선이야. 됐죠? 그런데 요 인입선에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가공인입선이에요. 그러면 가공인입선은 뭐예요? 그러면 이 전로에서 분기해서 됐죠? 전로에서 분기해서 다른 지지물이나 공작물을 걸치지 않고 다른 지지물 이런 게 없어. 이런 거를 걸치지 않고 수용과 인입구에 들어오면 됐죠? 요건 가공인입선이야. 그러니까 어떤 다른 공작물이나 지지물을 걸치든 뭐라든
안 걸쳐도 인입선은 맞는 거야. 인입선은 다 맞아. 근데 요걸 좀 더 세분화해 얘기해서 다른 거를 거치지 않고 집에 들어오면 이걸 가공인입선이란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연접인입선이야. 그러면 연접인입선 어디가 달라? 그러면 요 부분이 달라지는 거야. 전로에서 붕괴하는 게 아니라 한 수용과 인입구에서 분리해서 다른 공작물을 거치지 않고 요거란 얘기야. 요렇게. 됐어요? 요 부분. 어떤 한 수용과 인입구에서 분기해서 다른 인입구로 오는 거. 요거. 그건 연접인입선이에요. 그러면 이 연접인입선을 하는 방식이 있겠지. 요거는 전설로 2장에서 할 겁니다. 됐죠? 요건 전설로 2장에서 할 거예요. 요 세부적인 건 지금은 용어만 보면 돼. 그러니까 인입선도 분류를 따진다면 크게 나누면 세 가지란 얘기야. 인입선이라는 건 그냥 집에 전로에서 분개해서 집에 들어오는 건 다 인입선인데 그 중에서 어느 걸 걸치지 않고 들어오면 가공인입선이 되는 거고 이 집에서 분개해서 우리 집으로 오면 연접인입선이 된다는 뜻이야. 됐죠? 요거 꼭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나간다는 게 이제 뭐 관연도의 출제.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제가 봐보면 암기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암기. 요건 나중에 암기로 들어가. 2차 실기 때. 근데 그것도 거의 공사기사 위주로 나오지 전기기사 위주로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저것도 나중에 얘기할 거고 용어 정의 중에서 관연도 필기 용어 정의 중에서 단독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게 바로 요거예요. 관등회로. 등회로 등. 그러면 이 등회로는 어떻게 얘기해? 그러면 우리는 차단기서부터 램프까지, 차단기서부터 스위치까지, 스위치서부터 램프까지, 또는 스위치서부터 안전기까지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관등회로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요즘 조금 애매해졌죠. 왜? LED로 바뀌면서 안전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관등회로는 안전기, 우리가 등에 봐보면 안전기 있죠? 안전기로부터 방전관까지야. 방전 램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형광등 같은 거 봐보면 그 안에 안전기 있죠. 그 안전기 2차 측서부터 램프에 이르는 선. 그게 관등회로야. 됐죠? 요거는 필기에 참 자주 나옵니다. 됐죠? 요거. 자, 그러면 이제 그러죠. 요즘은 저런 거 안 쓰잖아. 다 LED라서. 근데 이거를 전기기사들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외등. 이런 것들은 다 안전기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명칭은 전기기사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리플. 우리 리플 달다. 막 이런 말 있잖아. 풀이 자유롭다. 그쵸? 전압. 그럼 이게 뭐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가 교류를 갖다가 직류로 정류했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류파가 나올 거 아니야. 직류에 대한. 요렇게 뛰는 요 맥동분. 요 뛰는 유리 됐죠? 직류에 대해서 이건 풀이하다. 이건 직류로 본다. 라고 하는 전압은 요 리플 뛰는 전압이 얼마? 10% 이하라면, 전체 전압의 10%를 안 갖는다면 이거에 대해서 자유로운 전압이다. 그래서 우리는 리플 프리 직류 전압 이렇게 얘기한다면 리플 프리 직류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 전압이라고 얘기해도 되겠고, 그쵸? 그냥 리플 프리 직류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직류 전압은 요 맥동분이 얼마라고요? 10% 이하라면 우리는 리플 프리 직류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번이 이제 안 나올 거예요. 이게 왜냐면 옛날에는 조상기였어. 이게 24년대에 바뀌었죠. 명칭이. 뭐요? 무효전력. 무효전력을 조절하는 설비야. 그게 옛날에 조상기였어요. 근데 이거에 아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어떤 데 봐보면 유튜버라든지 또는 어떤 데 봐보면 그런 말이에요. 자기네들 이제 막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 영상에 어떤 말을 해요. 25년도에 법규가 대대적으로 뭐 바뀌었습니다. 꼭 본편에서 확인하세요. 이런 말들을 해요. 여러분들 그거 봐보면 그게 뭐냐면 별거 아니에요. 알아듣기 좀 어려운 거를 명확하게 한 용어 정의가 바뀐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뭐냐면 뭐 적당히, 충분히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거를 삭제한 거야. 명확하게. 이해가? 그 중에 또 하나도 이런 거예요. 일본식 표기를 한국어로 변환한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전환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게 이런 거야. 조상기. 그러니까 뭐 상을 이렇게 조절해서 무효 전력을 조절해서 뭐 역률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선하기 위한 거 조상기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바꾼 거야. 무효 전력을 조절하는 설비다. 그래서 요건 요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고 명칭에 답이 있기 때문에 무효 전력을 조절하는 뭐요? 전기 기계 기구를 무효 전력 보상 설비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시험 문제 나오면 한 번만 보면 틀릴 사람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한번 읽으세요. 제가 하란 것만 해. 그래서 나머지는 쭉 한번 읽고 12번에 단독운전이라는 게 있죠. 전력계통의 일부가 전력계통의 전원과 정기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분산형 전원에 의해서만 운전되는 거. 그러니까 단독으로 다른 전력계통과 연결되지 않고 내가 태양광 발전을 해서 그 태양광 발전으로 내가 쓰고 있는 거야. 다른 전기 안 쓰고. 그걸 단독운전이라 한다. 그래서 그것만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용어 뒤에 수업 나가면서 다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접근 상태예요. 접근 상태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1차 접근과 2차 접근 상태가 있는 거야. 그게 뭐야? 이게 뭔데? 전기선로와. 그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기설비가 이렇게 전로가 있어. 근데 그 옆에 어떤 건물이 있어. 큰 건물이 있어. 이렇게. 큰 건물이. 그러면 이때 얘에 대한 접근 상태를 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1차가 위험해? 2차가 위험해? 1급 발암물질 있고 2급 발암물질 있어. 어느 게 위험해? 1급이죠. 그러니까 1차 접근이 위험해? 2차 접근이 위험해? 1차가 위험한 거야. 됐어요? 그러면 1차 접근 상태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얘가 3m 이내가 위험하겠어? 3m 넘어 있는 게 위험하겠어?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이게 3m를 넘어 있는 게 위험하겠어? 3m 이내에 있는 게 위험하겠어?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에는 3m 이내가 위험하니까 1차 접근 상태가 3m 이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것 때문에. 왜? 지금은 전기정어 위험성보다는 전도시 위험성을 보는 거야. 쓰러졌을 때. 그러면 이게 3m 이내면 내가 여기서 탁 쓰러졌을 때 2차 피해가 적어. 건물에 그냥 기대잖아. 이 선이 끊어질 확률도 적어. 근데 만약에 3m가 넘어 있어봐. 쓰러졌을 때 그 충격이 심하지. 막 선도 다 끊어지고 막 떨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더 위험한 거는 3m 넘어서서 그게 이 건물에 닿을 거리에 있는 게 더 위험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게 1차 접근 상태는 3m를 초과해서 있는 경우가 1차 접근 상태야. 그러면 2차선은 3m 이내가 되겠지. 됐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죠? 필기에서만 나오지만 이게 중요한 이유가 나중에 우리가 전솔로 2장 전솔로를 배울 때 전솔로에서는 전기적으로 어느 게 위험해. 요게 위험하지. 그래서 2차 접근 상태가 더 위험한 범위로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지금 꼭 공부를 잘 해놔야 돼. 접근 상태에서. 1차 접근이야 2차 접근이야.
됐죠? 요거 놓지 마세요. 시험 문제에서는 간단해. 3m 미만이냐 3m 이상이냐 이 얘기만 나와. 그래서 3m만 기준을 잡아도 답은 찾을 수 있어. 3m 미만이냐 3m 이상이냐. 됐죠? 그거. 그러나 나중에 이제 전설로 때 헷갈리지 않으려면 저걸 명확하게 의미적으로도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 뒤에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선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전선. 이 전선이 예전에는 시험 문제에 조금 나왔었는데 이게 조금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나올 확률이 좀 적어요. 그 중에서 나올 만한 거는 지금 요 첫 번째. 우리가 상에 대한, 옛날에는 상을 R, S, T, N 이렇게 구별을 줬는데 이제는 KC로 바뀌면서 우리는 라인, 선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이 선에 대한 색상 표시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얘 식별 표시를 보면 일단 우리가 옛날에는 상을 뭐 RST가 L1, L2, L3 이렇게 바뀐 거예요. RST가. 근데 요걸 이제는 RST는 신경 쓰지 마시고 L1, L2, L3였고 요게 옛날에는 그 뭐 갈색, 흑색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또 흑색 그냥 해도 될 걸. 그쵸? 우리 흑 그러면 검다 다 알잖아. 근데 그거를 또 변경사항이라고 해서 또 개정안을 낸 거야. 그러니까 별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다 맞출 수 있어. 일단 L1은 우리가 무슨 색으로 표시해? 그러면 갈색. 갈색이나 갈색은 그대로 놔뒀어. 근데 흑색 그거를 흑색이 당연히 무슨 색이겠어요? 검은색. 그래서 이거 검은색이라고 바꾼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갈색, 검은색 요렇게. 그 다음에 L3는 뭐가 됐습니까? 회색. 회색.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에 N상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뉴트럴 N. 됐죠? 그래서 얘는 무슨 색이 됐다고? 얘도 청이었는데 이게 파란색. 됐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이게 R, S, T, N이었던 게 L1, L2, L3, N 여기에 이제 새롭게 추가된 게 바로 뭐냐면 P예요. P. 요게 바로 뭐냐면 보호도체. 감전의 우려가 있는 거예요. 보호도체. 그러면 요거는 녹로. 녹색, 노란색. 됐죠? 이 녹색하고 노란색이 한 선에 반 이렇게 칠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필기, 실기 다 나오니까 요거는 꼭 암기. 됐죠? 그래서 L1은 다시 한번 갈, 흑, 회, 청, 녹로. 됐죠? 그래서 흑은 검은, 청은 파랑. 이거 갈, 흑, 회, 청, 녹로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자, 그다음에 전선의 규격은 이제 단심의 직경이 밀이었던 게 스퀘어로 표시되어 모두 단면적의 스퀘어 표시로 제작되었다라고 되는 거고, 허용온도 이때까지 뭐 나온 적 별로 없으니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전선의 종류가, 이 전선에 대한 두 번째 종류가 옛날에는 저압 절연전선, 고압 절연전선, 저압 케이블 이러면서 종류가 쫙 써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시험 문제 나왔어. 다음 중 저압 절연전선, 뭐 저압 케이블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규정이 바뀌었어. 뭐 거기 나왔듯이 KS 인증 됐어요? KS 인증 받았다. 그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딱 어떤 걸로 규정 졌는데 지금은 KS 적용을 받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만족하면 쓸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이제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신규로 나올 만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굳이 안 보셔도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전선을 그냥 쭉 어디까지 한 번에 가면 좋은데 분기를 하거나 또는 선이 짧거나 또는 선이 짧거나 이러면 우리는 당연히 조인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전선을 접속하려면 그 접속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선의 접속법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여러분들 조인했으면 어떻게 됐어? 조인점의 강도가 원래 선이 갖고 있는 강도만큼 튼튼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원래 전선이 갖고 있던 강도의 20% 이상 감소시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80%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됐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게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 것. 됐죠? 그리고 20% 미만. 됐죠? 그 20% 이상 유지시켜야 된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게 감소냐 유지냐 요거에서 시험 문제에서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두 번째는 전기를 접속한 부분엔 당연히 저항이 생기죠. 그 저항을 뭐 상승시키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전기 저항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접속하여라. 됐죠? 그 얘기서 않도록 설치하여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구리를 접속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하여라. 됐죠? 그 다음에 이 네 번째가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 네 번째가 뭐냐면 절연전선 상호, 절연전선과 코드, 캡테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과 접속하는 경우에는 코드 접속기나 접속함, 기타 기구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접속기구를 써라. 이게 기준이야. 그러나 뭐라고요? 그게 시험 문제 나올 만하는 거야. 공칭 단면적이 10스퀘어 이상인 캡테이어 케이블인 상호 간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얘를 안 써도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10스퀘어 이상의 뭐를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접속하는 경우에는 요런 접속 기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10스퀘어 이상 요 부분 됐죠? 얘는 접속 기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요거예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무슨 말이냐면 2개 이상의 전선을 됐죠? 병렬로 사용하는 거야. 병렬로.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나눠서 가는 거야. 너무 굵으니까. 그러면 너무 굵으면 이거 굴곡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굵으면 굴곡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병렬로 나눠서 갖고 갈 수 있다. 다만 그러려면 각 전선의 굵기가 그쵸? 그 굵기가 구리선인 경우에는 얼마? 50스퀘어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알루미늄이라면 얼마? 70스퀘어 이상짜리로 사용하여라. 이 뜻이 되는 겁니다. 됐죠? 요거. 그리고 당연히 그 이상의 굵기로 같은 굵기, 같은 재질일 때 병렬로 나눠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그 각각의 병렬 회로에는 나눠진 병렬에는 각각의 휴즈를 설치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하나의 전기선로인데 이거를 나눠서 갖고 가는 것뿐이야. 근데 그중에 하나 양쪽에다 휴즈를 놓는데 한쪽이 끊어져 버리면 당연히 얘는 과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위험해지잖아. 그러니까 각각에다가는 설치하면 안 된다. 그게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관연도 문제 지금 나온 거예요. 설명 문제로. 그래서 요건 보시고 그 다음에 각극의 전선은 동일한 터미널 러그에 완전히 접속한다. 그래서 2개 이상의 리벳 또는 2개의 나사로 접속해야 된다. 됐죠? 그래서 요거 2개 이상 요것만 보면 되지. 그 다음에 교류에서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은 금속과 간에 전자적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실 그 그림이 시험 문제 나올 만도 한데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굳이 안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한 단원을 받고
이제 뒤이어서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